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언론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던 분입니다. 미디어 혁신과 언론 개혁의 소명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신 전 KBS 부사장이신데 정필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 의원님들 오시고 다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오늘 제가 제일 군기가 잡히는 맞아. 저 오유경 부사장님이셨고 아니 K본부를 지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여기 국회에서 만나니까 또 조금 반갑기도 하고 네,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네. 기자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30년 넘게 네,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치로 네. 들어오시니까 뭐가 가장 다릅니까? 우선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을 취재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취재 대상, 취재원이 된 거죠. 예. 그게 가장 이제 다르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기자는 그렇게 물론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개개인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이 주목의 대상이거든요. 예. 때로는 굉장히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인, 기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게가 더 네, 느껴지죠. 무게감이 굉장히 훨씬 크죠. 물론 언론도 책임감이 있는 거지만 예. 그거보다는 훨씬 국정의 일부분을 책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부담감, 무게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진영 씨, 의원님 뉴스에서 혹시 본 기억 없어요?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의원님은 이게 딱 이미지가 약간 선비 혹은 학자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리고 대기실에서도 제가 의원님 저기 조남이 너무 예쁘세요. 그랬더니 나는 반드시 필자에 모범생 못 자라서 정말 나는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왠지 학교 다니실 때도 되게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흔히 속된 말로 좀 범생이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소위 일탈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면. 그렇다 보니까 학교 때 중고등학교 한참 그 이제 사춘기 거치면서 이때도 제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숙을 주로 했는데 일탈행위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도 또 굉장히 유교적인 엄격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 가는 거 외에는 영화관도 혼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와. 그 정도로 정말 범생이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그런 기자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맞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일반 기업에서 이제 무역 쪽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직업이 내가 평생 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좀 회의감이 느껴져서 좀 더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학계를 진출학과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던 중간에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 취직을 해야지 하고서 언론사에 입사한 것이 뭐 평생 직장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언론사를 선택할 때는 자유스러운 직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거기도 도제식 그렇죠. 이제 선배들이 훈련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 틀에 짜여진 어떤 이 체제 안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30년 전부터 기자를 하신 거니까 그동안 이 언론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긴 그렇죠.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도제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뒤돌아봤을 때 예. 나는 어떤 기자였다.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엄격하게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도 그 생각은 굉장히 앞서갔지만 행동으로서의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에 네. 속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 공헌을 했던 희생당했던 분들에 대한 채무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데 대한 사회적 약자나 우리 사회의 어떤 질적 성장 이런 거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죠. 그런 것들이 기자 생활의 어떤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특히 기자 생활 하실 때도 좀 전문 분야가 경제 쪽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던데 네, 네, 네. 달러의 역설이라고. 예. 그 책은 사실 제가 대학에서도 부전공으로 국제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예. 또 경제부에 오래 있으면서 국제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예, 예. 책들을 많이 읽었고 또 미국에 연수가 있을 동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제목은 달러의 역설인데 네.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상시화된 세계 경제의 불안과 위기의 원인을 달러라는 기축통화 체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내지는 해법을 제시하는 네, 네, 네. 그런 책, 좀 딱딱한 책인데 그래도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니까 네. 학자들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그 쉬운 문체를 쓰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차만 봐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 좀 하셨죠? 우리 의원님 인생책? 예. 네. 저는 예.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힘들게 펴내신 네. 달러의 역설을 인생책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또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라는 부제가 붙은 예. 이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을 예.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이 책은 1994년에 네. 출간이 됐는데 네. 대학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박승관 교수의 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한국 사회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네. 그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드러난 얼굴. 공식적인 루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식민화라고 표현을 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 네. 당시 국무총리가 이회창 총리였어요. 예. 예. 근데 이 당시에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적법한 기구는 아닌데 이쪽에서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외교에 대한 조정권,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내가 내각의 책임자인데 아니 나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것이 운영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하자마자 그 이해창 총리가 일종의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과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대통령의 어떤 통치에 반하는 행위였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가 비공식적인 이 기구에 의해서 예. 오히려 실각한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이 왜 인생책이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취재원들을 만나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관행이 지금도요, 거의 이제 비공식 소식통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언론들은요, 예.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취재원을 정말 보호해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취재원은 이름을 밝힙니다. 직책이나 이런 것도 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비공식 소식통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책임도 안 져요. 아니면 말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매우 이원화돼 있고 지나치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소식통에
의존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비공식 라인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알다 그렇다 보니까.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밝혀야 되는 것이 저널리즘 원칙이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고, 네. 이게 대중적인 서적은 아니지만, 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정말 적시하고 있구나 예. 해서 이 책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책보다도 자세히 분석하고 네. 공부하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책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한국 사회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구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상호 소통하는 모든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네. 거죠. 예. 자,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커뮤니케이션의 이원화. 그 이원화라는 게 비공식적 채널과 공식적 채널이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네. 그 우리가 어떤 조직도를 보면 나와 있는 네. 뭐 사장, 부사장 아. 뭐 이런 식의 계열화된 그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공식적으로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네. 이른바 마쿠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죠. 혹은 비선 실세, 예.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실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막강한 영향력을 네, 네, 발휘할 때 네. 사실은 그 사회의 문제점이 좀 심각해지는 건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커뮤니케이션의 이원화다라고 박승관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비선 실세로 떠들썩했던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요. 이 비선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비선이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의사 결정에 뭔가 다른 루트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특히 권위주의 시대일수록 이제 그런 게 심했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의 측근이나 가족들 중에서 나중에 구속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올라가게 된 그 계기가 뭐 흔히 얘기하는 최모 네. 이제 뭐 비선 실세가 뭐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비공식적 막구 실세들. 네. 이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식적인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임명된 인물들에 비해서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면은 바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이원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네, 네. 루트가 되는 거야. 네, 채널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이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이원화가 이 책에서는 좀 보편화돼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보편화라는 건 뭐 모든 곳에 만연하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 예.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돼 있습니까? 이 저자가 들고 있는 그 원인이 세 네.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연고주의라는 건데 이건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겁니다. 강력하죠. 예. 그러니까 네.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고향이 맞아, 어디예요? 맞아.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끌어줄게. 우리 네. 같은 편이니까 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 한국 사회의 어떤 치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인주의적 후견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진영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우리 일촌 맺자라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끌어줄게. 정말.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형님, 그렇죠. 형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뒤를 봐주는 거죠. 뒤를.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혜택을 충성을 베푸는데 반대급부로. 권진영 씨는 저에게 충성과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유착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남이야? 라고 이런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것. 네네네. 이제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지배 체제라고 예를 드는데 이건 강력한 1인자의 리더십.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이 네.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의 말을 따라라고 하면 네. 설령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총회하는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예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기자로 뭐 취재도 하시고 이제 사회 여러 곳을 보셨을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원화를 좀 많이 느끼셨다거나
이 권위주의의 영향을 많이 느끼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과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드러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정현 전 그 청와대 수석이 세월호 그 참사 때 전화해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을 빼라, 넣어라 뭐 하는 식의 어떤 권유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드러난 거는 그거 한 사례지만 과거에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를 해왔다는 것이 예. 뭐 대부분 다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었죠. 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소위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한 언론 통제였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반 기자만 하신 게 아니라 경영진을 하셨잖아요. 예, 예. 부사장까지 예, 예. 하셨으니까. 그때는 혹시 전화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때는 정치권에서. 뭐를 빼달라 이런 예. 것보다는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해달라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취재 요청인데요. 예. 그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경영진이 개입하는 순간 할 것도 안 한다. 될 일도 안 그러면 된다.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를 출연시켜달라 예, 뭐 예.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담당 PD나 담당 기자한테 직접 연락하는 게 예.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예, 하면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죠.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목격했고 또 뭐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철저한 그건 저희 신념이었고 지금도 저는 예. 국회에 와서도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쪽에 이제 상임위 일을 하고 있지만 보도나 무슨 제작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청탁을 한다든지 또는 압박을 한다든지 이거 전혀 없다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저희 신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순간 저희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족적이 다 있으시니까.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의원으로 들어가실 때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지. 저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이제 언론 내지는 미디어에 좀 혁신에 앞장서 보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 관련 법제가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이에요. 거의 아날로그 시대 막바지에. 예.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됐고 여러 가지 정말 디지털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혁신적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디어 법제도 거기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인 보완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거를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1차 목표였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사회적 약자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빈부격차나 또는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인 어떤 수준에 비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디어나 뭐 방송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뭐 과학기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한마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법안도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하나가 아직 그 심의 상정에서 심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화두가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은 늘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이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자. 그러니까 그걸 흔히 얘기하는 여기도 후견주의 나오지만 네. 사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적 후견주의거든요. 예. 정치적 후견주의 이사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네.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내자. 그래서 제가 이사나 사장을 선출할 때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는
하는 법안을 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 그러니까 시사 보도 뉴스를 하는 방송인 지상파나 뉴스 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은 승인이나 허가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채널이 한정돼 있잖아요.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들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적 다원주의가 시장에서 구현이 되죠. 근데 그 시사나 뉴스 정보를 하는 채널은 뭐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뭐 지역 채널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다원주의가 구현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적 다원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에 시사 보도 뉴스 채널 하는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런 어떤 다원주의적인 어떤 의견이 집단 구성에 의해서 수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아주 체계화시키자는 목적에서 내놓은 법안이거든요. 네. 오랜 고민과 경험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권진영 씨는 우리 부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오시면 뭐 개콘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안 맥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정치적 비판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건 일종의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모욕이나 폄훼나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개그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송사들이 좀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카타르시스도 되고요.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해요! 감정부터 끌어올리는. 완전히 복식호흡으로. 네. 자, 다음 뜯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구조. 스파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식민화. 이게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좌지우지한다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소식통, 정보, 채널, 수신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 소식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공식적 소식통 그런 대변인들이 아니라 이른바 관련자에 의하면 이라고 하는 이름 안 밝힌 A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식통. 근데 이런 분들의 그 의견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이 채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BS 같은 또 혹은 국회 방송 같은 공식적인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던 뭐 너튜브에 뭐 누가 얘기했다더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게 되네요. 뭐 이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고요. 수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수신자들은 뭐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뭐 이런 이제 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진짜 알맹이 같은 정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런 그리고 사실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재개발할 건데 그 땅 사도 어디 주식 그 묻어두면 몇 배로 오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비공식적 수신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곪게 하는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공식적 라인에서는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적 라인에서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많은 얘기를 발표할 수 있다면 비공식 라인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소위 이익권이나 이해관계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리와 부패와 부정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면 불공정해지는 거죠. 정부에도 그걸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고
그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첩경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식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연고주의, 이제 학연, 지연, 혈연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박승환 교수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직연, 직장에서의 연. 그러니까 자기 직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네, 네. 연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유대관계.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형성에 나중에 그 직장을 떠나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장님 저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전에 연락이 없으셨어.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네. 언론계와 정계관에는 이제 정치인들과 기자들 간에 일종의 끈끈한 어떤 유대 관계가 맺어지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치인이 그 회사의 뭐 사주나 누구한테 또는 뭐 고위 그 간부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쵸. 반대로 이제 정치인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민원이라든지 네.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취재거리를 그쵸, 은밀하게 그쵸. 던져줄 네, 수도 네, 있고 네. 비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좋게 얘기하면은 뭐 유대 관계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바로 유착이죠. 유착, 그쵸. 네. 우리 저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편안하게 대답을 네. 하셨어요. 지금부터 좀 긴장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제가 바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의원님. 아, 예, 좋습니다. 의원님의 또 다른 면모를 예. 좀 저희가 네.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는데 네. 지금부터 5초 안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선택한 이유를 아주 짧게 답변해 네, 주시면 네. 됩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대 여러 분야의 다재다능한 사람. 하나, 둘, 셋.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그 사람의 두뇌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다 박식하게 알 수 있는 건 예.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저는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범생. 네, 다르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된다면 싫은데 재밌는 사람 대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 하나, 둘, 셋.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이 전 좋습니다. 우와! 너무 의외의 일관되셔. 대답이죠. 의외죠. 이야, 진짜 그 이유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잡기나 뭐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의원님은 정말 한결같이. 그러니까 권진영 씨보다는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이 사람은 저 재미없어요. 요새 많이 못 웃기잖아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30살 의원님께서 기자로 입사를 했던 나이잖아요. 이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기자 대 젊은 정치인. 하나, 둘, 셋. 다시 기자를 하겠습니다. 약간 젊은 정치인이 돼서 좀 네. 일찌감치 지금 정치 잘 정말요? 맞으시는 것 같은데. 정치를 잘 안 맞는다기보다도 예. 아직까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은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 머릿속을 번잡하게 하는 주변 상황이 너무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네. 있지만 네. 그래도 기자가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에게 더 필요한 능력 한 가지만 선택을 한다면 탁월한 질문 대 현상에 대한 통찰력. 하나, 둘, 셋. 현상에 대한 통찰력. 난 이거 고르실 줄 알았잖아. 오늘 작가님이 좀 정확히 아시네요. 쉽게 좀 제 마음을 내신 거 아니에요? 꿰뚫어 보시는 것 아니, 같아요. 왠지 되게 정직하고 약간 좀 반듯한 것만 고르면 다 의원. 그런 느낌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예. 그렇게 뭐 경제부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특종을 한 거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기사는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통찰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솔직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은 과속방지턱 덜컥한 게 한 개도 아니, 없어.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네요. 아우. 평소에 전부 다 생각해 온 거기 때문에. 작가님이 굉장히 의원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구조. 빠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식민화와 정치 저널리즘. 근데 여기서는 이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식민화됨으로써 뭔가 이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주요 일간지들을 보면 네. 이른바 가심란이라고 하는 걸 네.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일면 보도에는 안 나오는 건데 네. 뭐 어떤 정치인이 칼국수 집에서 네. 이런 이야기 했다더라. 제일 재밌죠. 아, 그런 거. 예. 이거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보는데 이게 예. 외국 언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이 가심란을 유독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잘 운영하고 또 독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네. 하는 건 네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그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다는 거죠. 네. 사실 진짜 중요한 말들은 칼국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김영삼 정부 이야기를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를 좋아하셔서 그렇지, 유명했죠. 많이 가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저널리즘의 이 한국 사회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성이 네.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례입니다. 그 K본부의 주요 뉴스에서도 혹시 이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이제 가십성의 뉴스 꼭지를 넣거나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세계 정세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걸 알려야 되는데 가십성 기사들이 예. 너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요. KBS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 저널리즘의 문제가 가십 기사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 SNS에 올리는 글이나 여러 가지 성명이나 뭐 발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사화해서 정치적 공방을 하는 식의 어떤 기사를 많이 작성을 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그냥 정치적 공방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근데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증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책을 실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저널리즘이 달라져야 한다면은 국회 상임위나 상임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깊이 있는 얘기들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이 위주로 취재를 하면은 저는 정치 저널리즘의 질적인 향상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정쟁에서 정책 대결로 가는 정치의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단순한 정쟁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생활에 미치는 정책이 어떤가를 제대로 읽어내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또 유권자로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 저널리즘의 획기적인 변화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게 주목하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 기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사가 잘못하는 건가요? 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치인들도 자꾸 그쪽에 관심을 이제 언론이 그쪽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하고. 그런데 정치인도 달라져야 되고 언론사나 기자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이 저는 직업윤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직업윤리가 정립돼 있지 않으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에밀 드리깽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회의 공동선을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우위에 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직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연이나 지연, 혈연, 어떤 사적 후견주의, 정치적, 권위주의적 정치 지배가 통한다는 거는 전문직들의 어떤 직업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안 내렸기 네, 때문에 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가 보는 관점과 또 이제 경영진으로서의 예. 언론을 보는 관점,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관점 다 조금씩 다르시죠? 그렇죠. 어떤 면이 가장 차이가 그러니까 납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 현업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를 주로 취재를 하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시야도 좁죠. 근데 예. 이제 경영진은 뭐 보도만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방송사 전체, 특히 공영방송은 외압을 막아낼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경영진이. 네. 그걸 네.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제작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외압으로부터. 예.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입장에서 언론을 볼 때는 제가 속한 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내보내 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정말 정쟁을 유도하는 식의 어떤 그런 보도보다는 네. 정책적 경쟁을 유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보도의 어떤 방향이나 취재 단계부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라는 게 공식적인 루트에서 발표하는 것만 쓰면 그게 받아쓰기지 기자가 필요 있느냐. 이면을 취재하는 게 기자가 아니냐. 그러면 결국 비공식을 막 파고드는 게 기자 아닌가요? 언론이라는 게 딱 저는 두 가지의 이제 그 언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파헤쳐 드러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사안이나 이슈의 맥락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 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특히 진실을 파헤치려면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은 그걸 다 실제 보도할 때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취재원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비공식적인 취재원을 너무 인용을 하다 보면은 그걸 악용합니다. 그렇겠네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름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걸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년 안 되셨잖아요. 2년 정도 2년 되셨... 정도 됐죠. 할만하십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근데 해보니까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팀 플레이가 필요하고 또 예. 당의 어떤 정강정책이 있는 거고 당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네. 거고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틀 안에서 뭔가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키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본질적인 전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언론이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우리 권진영 씨 의원님 말씀 오늘 쭉 듣고 어땠어요? 네. 왠지 뭐 5편을 보는 듯한 궁금하면 왜 그 한글 사전을 읽으면 다 나오는 예, 것처럼 예. 뭐든지 이렇게 다 반듯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죠. 굉장히 약간 믿음직스럽고 올바른 의원님인 것 같아서 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허위평론가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폐된 지하 밀실을 공중의 광장으로 끌어올리기. 고구마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고구마도 어두컴컴한데 놔두면 금방 썩어요. 이게 햇빛에 말려줘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사회의 뭐 정보나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훌륭한 정확히 지적을 평이십니다. 해주세요. 아, 예. 네, 네. 의원님 이제 정치인으로서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 전개에 들어온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행복하게 해주는 거.
적어도 한 사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안고 같이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도 그분들을 보듬어 갈 수 있는 것. 그게 사회적 행복감을 더 충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저를 비롯한 정치인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많이 가진 분들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껴안고 갈 수 있는 정치의 목적도 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예, 오늘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소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정치인 정필모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입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니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낸 저자 구로카와 유지가 저술한 책인데요. 러시아와 유럽의 틈바구니에서 강국의 침략을 반복적으로 받고 또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과 독립을 반복했으며 극심한 기근까지 겪어내고 현재에 이르게 된 이야기도 풀어나가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의 근거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우크라이나의 통사를 담은 책,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추천합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우리는 인간 동물이고 동물은 비인간 동물이죠.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자는 동물은 왜 불행해졌을까라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하는데요. 현대에 이르러 동물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산업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20세기 공장식 축산의 등장 이후 나타난 병리적 현상을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동물을 다루는 인간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동물의 삶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얄타의 딸들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역사적 회담인 얄타 회담에는 세 개의 새 거두가 등장합니다. 바로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인데요. 그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외교 군사 자문단 또한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딸 애나 루즈벨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딸 사라 처칠,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에버럴 해리먼의 딸 캐슬린 해리먼도 이 회담에 참석했는데요. 이 세 여인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얄타 회담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은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얄타 회담의 이면이 궁금하시다면 책 얄타의 딸들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서관은 곧 인간과 지식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재자이고 한 마리의 새다. 첫 번째 서평책은 내 마음의 도서관 비블리 오테카입니다.
서평자 강봉숙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 덕후들을 지켜보고 이끌고 있는 멘토가 된 책과 도서관에 대한 학문을 길고 깊게 연구해온 문헌정보학자이다 라고 저자를 소개하는데요. 도서관과 관련된 화두를 도서관 공간과 연결하여 풀어낸 325페이지의 이야기가 12개의 장에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다 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평자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독자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여행을 맛보여주는 책, 내 마음의 도서관 비블리오테카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닫힌 문 뒤에 있는 메르켈은 연단에 선 메르켈보다 훨씬 더 강하다. 두 번째 서평책은 메르켈 리더십입니다. 서평자 박채복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성장과 정치 입문, 그리고 16년간의 집권기를 다루고 있다고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해 35세 물리학자인 앙겔라 메르켈이 정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더불어 이후 독일 총리로서 통일된 독일의 정치 지형에 강력한 족적을 남기는 메르켈의 소위 비인격화된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책에 대해 전합니다. 또한 서평자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인터뷰를 통해 담대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면 책 메르켈 리더십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